안녕하세요. 김동희 대표입니다. 오늘은 시장 참여자의 심리와 주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980년대를 풍미했던 투자 전략가 로버트 프렉트는 바비 맥퍼린의 Don't Worry, Be Happy라는 노래가 유행하자 대중들의 활기찬 심리를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시장의 상승 요인이다라는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1980년대 강세장을 정확히 예측해서 한때 월가 최고의 투자 전략가로 꼽히기도 했던 그는 예일대학에서 금융학이 아닌 심리학을 전공한 특이한 이력으로 유명합니다. 흔히 주식 투자는 심리게임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코스톨라니는 심리와 돈이 합쳐져서 시세를 형성한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죠. 시장이 1900포인트를 넘어서자 단기 차익 실현 매물과 신규 매수가 팽팽히 맞서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투자자들의 심리 변화는 수급이라는 것으로 표현되죠. 베어마켓 랠리를 이끌어온 주체는 바로 기관과 외국인이었습니다. 1900포인트를 전후한 구간에서 건강한 물량 소화 과정이 있어야만 2000포인트를 넘어서 추세적 상승으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가파른 상승과 하락에 대한 무리한 예측보다는 지금은 보약 같은 조정이 필요한 시기임을 염두에 두고 시장을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동양종금증권의 이모세입니다. 어저께 그 경복궁 주변에 가니까 단풍을 구경을 나온 많은 인파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단풍 구경을 하는 시기가 있듯이 증시에도 계절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11월인데 11월은 2000년 이후의 주가 흐름을 본다고 하면은 한 4%대의 수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월 평균의 0.7% 수준에 비해서 한 5배 정도 높은 수준인데요. 올해 11월은 어떤 흐름을 보여줄지는 잘 모르겠지만 과거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한다면은 큰 상승이 한번 일어날 수 있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11월에 단풍처럼 빨간 흐름이 좀 나타나갖고 많은 투자자분들한테도 기쁨이 되는 달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자 베스트 워스트 증권대학 김동희 대표와 동양종금증권 이모세 팀장께서 함께 해주실 겁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오늘은 하락을 한 만큼 워스트 이슈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10월) 유종의미를 거뒀으면 좋겠지만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전의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상승 탄력이 높지는 않았지만 상승을 유지하긴 했는데 결국 하락으로 전환돼서 1%대 약세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자, 이모세 팀장님, 앞서 봤지만 10월 한 달 동안 나쁘지가 않아요. 3월 이후에 최대 상승률이었고 외국인도 3개월 만에 컴백을 하고 오늘 하루만으로 나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하루를 정리를 해보자면요. 앞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최근에 좀 시장이 큰 상승을 보여주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락은 어떻게 보면은 이 큰 상승에 대해서 좀 쉬어가는 흐름을 보여주면서 단기 하락을 보여줬다고 생각을 좀 하고요. 그리고 오늘 수급적인 모습을 보면은 기관은 워낙 좀 단기적으로 매매하는 패턴을 요즘 보여주기 때문에 좀 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외국인이 지금 시장을 조금 대변해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외국인이 매수하고 매도하는 흐름을 계속 반복을 해서 보여주었었는데 지금 시장이 어느 정도 올라간 시점은 맞고 올라간 거에 대해서 좀 부담감은 있지만 여전히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좀 남아있고 그런데 뉴스도 남아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장은 단기 하락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한 주간, 이번 주간에 여러 또 이슈가 있을 예정이니까 그 흐름을 좀 보고서 다시 재투자를 좀 고려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은 투자자분들께서 뭔가 액션을 취하기보다 좀 관망, 약간 쉬어가는 것이 오히려 나았을 수도 있었겠네요. 지금 완전 추세가 전환됐다고 보지는 않기 때문에 네. 단기간적으로 좀 관망을 하는 자세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좀 합니다. 예. 김동희 대표님, 투신권에서는 좀 매도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 혹시 10월 한 달 동안 뭔가 수급적으로 특징이 잡힌 것이 있습니까? 네, 어제까지의 흐름을 놓고 본다면 네.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 그리고 개인들의 매도죠. 극명하게 지금 표를 보시면 나타나는데요. 그림을 한번 좀 보여주겠습니까? 수치보다는 여러분 그 곡선으로 보시면은 극명하게 나타나죠. 10월달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을 보시면요. 지금 이 파란색 하향하고 있는 곡선이 이제 개인 투자들의 곡선인데 지금 최근 들어서 20일 넘어서면서 더 가파르게 매도가 나오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지금 그 위에 외국인들이
우상향하고 있는 곡선이 보이고 그 맨 위에서 이제 우상향하고 있는 곡선은 기관의 움직임입니다. 그래서 기관과 외국인들이 개인들의 매도 물량을 받아낸 거죠. 개인들이 4조 원 정도를 매도했고요. 이것을 외국인과 기관이 같이 받아내는 흐름 속에서 지수가 상승했다라고 보여주고 있고, 오늘의 흐름을 놓고 본다면 여기서 이제 기관이 쌍끌이 매수의 주체 중에 한 명이었던 기관 투자자가 오늘은 매도세로 전환이 됐죠. 그러면서 특히 이제 투신권 같은 경우는 매수할 때는 좀 공격적으로 하는 성향이 있고요. 매도할 때는 공격적으로 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오늘 외국인의 매도보다는 투신권이나 아니면 기관들의 매도 강도가 높았다라고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좀 자연스러운 부분으로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1950포인트에서 2000포인트 레벨 때는 굉장히 강력한 매물이 존재하고 있는 구간입니다. 그동안 저점에서 매수한 기관들의 입장에서는 단기 차익 실현 욕구가 최고조에 이르는 시점이고요. 2200포인트에서 매수해서 8월달 폭락기를 그냥 넉넉히 쳐다봐야 됐던 그러한 투자자들이라면 수익은 고사하고 올라오면 나는 본전 근처만 오면 매도하겠다라는 심리가 맞서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최대 매물대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1900포인트를 전후한 구간에서의 건강한, 제가 아까 보약 같은 이라는 표현도 썼지만 건강한 조정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오늘 증시가 전강 후약을 보였던 배경 중에 하나가 일본 정부에서 외환 시장 개입으로 엔화가 약세로 돌아섰기 때문에 워낙에 엔고 현상이 일본에서는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요. 여하튼 정부 개입의 엔화 약세는 우리나라 수출주에 타격을 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해서 유로화가 또 조정을 보인다면 이 유럽발 문제가 더 부각될 수 있기 때문에 분위기가 전 세계적으로 좀 차가워지는 것이 아니냐. 이것이 지금의 또 한 가지의 또 문제점으로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전화 연결을 통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삼성선물 리서치팀의 전승지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엔화 가치가 사상 최고치를 계속 경신을 해 나갔는데 그 배경이 무엇이었었습니까? 예, 오늘 일단 일본 외환 당국의 급등으로 개입으로 인해서 달러의 환율이 급등하긴 했지만은 최근 달러의 환율은 그 최저점을 지속적으로 경신해가는 모습입니다. 일단은 초엔고의 배경을 좀 살펴보자면은 첫 번째로는 일본이 여타 선진국에 비해서 그 재정 위기가 단시간 내에 도래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입니다. 국채 발행을 대부분 국내에서 소화하고 있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로는 저물가 상황을 상당 기간 경험을 했기 때문에 향후 디플레 노래 시에 상대적인 충격이 적다는 점. 또 세 번째로는 일본의 막대한 해외 투자로 인해서 자산 회수 시에 엔화 수요가 급증을 하고 실질적인 이러한 수요에 더해서 투기적인 옌 수요가 가세한다는 점. 또 마지막으로는 최근에 미국의 QE3 가능성이 좀 높아짐에 따라서 미일 국채 금리가 축소되고 있다는 점. 이러한 점들이 달러엔 급락, 엔화 강세의 배경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본 시장에서는 약 3조 엔가량의 지금 개입을 추정하고 있는데 그 기대 효과는 어느 정도로 보고 있는지요? 예, 일단 오늘 한시 개입으로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지만은 향후 달러엔 동향은 그 개입 변수보다는 글로벌 금융시장의 안정과 더 밀접한 관련을 가질 듯 보였습니다.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와 또 유로존 재정 리스크의 장기화 가능성, 또 미국의 추가 양적 완화 기대 점증으로 인한 달러엔 그 하락 압력이 지속될 듯 보여지고요. 지난 8월에도 하루 동안 4.5조 엔의 개입을 하는 등 일본 외환 당국의 환시 개입이 있었지만은 그 영향력은 좀 제한적이었습니다. 따라서 그 개입의 그 영향력 또한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앞서서도 얘기를 했지만 엔화가 갑자기 급락을 한다면 또 우리나라의 원달러 환율은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또 우리나라의 수출주들 나아가서 이 유로화는 조정을 보이지 않을까. 이게 조그만 문제지만 계속 확대를 시키면 끝이 없기 때문에 좀 전망을 일목요연하게 해주실 필요가 있어 보여요. 어떻습니까? 예, 일단 앞서 말씀드렸듯이 일본의 그 개입은 단기적인 영향에 그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하지만은 오늘 시장에서 확인했듯이 워낙 시장이 랠리를 펼쳐왔기 때문에 그 조정의 빌미가 좀 필요했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로달러 환율도 이러한 그 일본 시장의 개입으로 인해서 좀 조정을 경험해갈 가능성이 높고요. 달러 환율도 그 1,100원 부근에서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일단은 숨고르기 장세가 이어질 것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일단은 뭐 금주 대형 이벤트들도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또 8월 그 예나 개입의 그 한계를 이미 경험한 터이기 때문에 달러원 환율도 여기서 뭐 오늘에 이어서 추가적인 급등보다는 1,100원 부근의 거래 범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유로화 조정으로 혹시 시장은 유로존 문제가 재차 부각되는 것이 아니냐, 분위기가 너무 차가워지는 것이 아니냐, 이것은 너무 섣부른 그런 안 좋은 판단이라는 거죠? 예, 맞습니다. 일단은 뭐 네. 환율이 그 실물이나 금융시장을 반영해주는 측면이 있긴 하지만은 뭐 환율 흐름에 따라서 실물이나 금융시장이 변해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보다는 뭐 유럽 자체적인 변수에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을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성선물의 전승지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악재 종목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워스트 종목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현대모비스가 6%의 급락이다. 그동안의 한미 FTA 기대감으로 상승세를 이어가며 아주 좋은 전망을 내놨던 증권사들이 바로 오늘의 하락으로 인해서 목표가를 다시 하향 조정했습니다. 마치 뒷북을 치는 듯 하지만요. 노무라 증권에서는 목표 주가를 48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낮췄고요. 대신증권에서도 기존 45만 원에서 42만 원으로 좀 낮췄습니다. 여하튼 오늘의 급락을 어떻게 볼 수가 있습니까, 대표님? 말씀해 주셨더니 그동안 이제 한미 FTA 때문에 어떤 기대감이 작용하면서 주가가 굉장히 하방 경직성을 가졌었죠. 시황과는 무관하게. 그렇기 때문에 완성차 업체들보다는 이제 부품 업체들, 현대모비스라든지 만도 같은 종목들이 더 기대감을 받아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가 오늘 좀 나타났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그에 비해서 완성차 업체들은 상대적으로 좀 덜 떨어졌다. 뭐 이렇게 단적으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근데 현대차는 또 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그렇게 되면 지금 완성차와 아니면 그 외에 뭐 부품, 뭐 타이어 이쪽을 나눠서 봐야 하는 건지 어떻습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시장 상황을 볼 때 제가 지난번에 계속해서 강조드렸지만 지금 시장에서 차라리 거래소에서 대형주를 여러 번 매수하실 분들이라면 삼성전자와 현대차만 쳐다보라라는 말씀을 제가 굉장히 좀 강조를 그동안 해드렸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다른 종목군 완성차 이외에 다른 부품주라든지 타이어 관련주 이렇게 동시에 자동차 업종이 나간다면 시장이 지금 주도주의 부재를 걱정하지 않겠죠. 마찬가지로 삼성전자 이외의 다른 종목군들의 실적 모멘텀이 뚜렷하게 나타난다면 지금 시장에서 주도주는 IT주가 됐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지금은 업종 전체가 갈 수 있는 좀 그러한 분위기가 아니고요. 그 종목에서 대표하는 종목군들, 경쟁력이 있는 종목군들의 좀 수급이 몰린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한미 FTA에 대한 기대감은 그동안에 현대차에 집중됐다라고 보기보다는 여타 업체들에 좀 집중됐던 경향이 강합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하방 경직성을 많이 확보했던 종목군들이 단기적으로 충격을 받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전망 쪽에서 잠시 후에 자세히 볼 거고요. 자,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자, 오늘은 두 가지 시청자들의 상담이 들어왔는데요. 한 가지는 게시판으로 들어온 것, 그리고 전화로 상담이 들어온 것 있습니다. MTN 팔로우에서 같이 먼저 질문을 보겠습니다. 네, 이혜림의 SS 베스트 앤 워스트 코너 속의 코너 MTN 팔로우 이어집니다. 여러분 갖고 계신 종목 계속 가져가야 하는지 아니면 팔아야 하는지 궁금하십니까? 또 오늘 시장은 왜 이렇게 등락이 있었던 건지 앞으로 흐름은 어떻게 될지
궁금하시죠?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모두 다 이 MTN 팔로우 시간 통해서 해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청자 여러분, 이 궁금하신 점 받는 창구 여러 군데로 열려 있습니다. 일단 전화 열려 있고요. 서울 786-1022에서 1023번까지 2대의 전화 열려 있습니다. 이외에도 저희 MTN 홈페이지에 이 이름의 SS 게시판 이용해 주셔도 좋고요. 머니 트윗을 통해서 질문 올려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장중 방송 있을 때 역시 열려있는 채팅방을 통해서 궁금한 점 올려주셔도 저희가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10월의 마지막 거래일 여러분들 궁금해하시는 부분들 어떤 내용들 접수되어 있나 확인해 볼 텐데요. 오늘은 게시판 상담 그리고 전화 상담을 통해서 두 종목에 대한 궁금증을 접수받았습니다. 일단 처음으로 올려주신 궁금증은 다음 종목에 대한 궁금증입니다. 내용을 좀 볼 텐데요. 다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매수한 이후 살펴보니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세가 보이는데 지금이라도 팔아야 하는 겁니까? 라고 질문 주고 계십니다. 실제로 이 지난주 코스닥 개인 순매수 1위 종목이 다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기관과 외국인 같은 경우 한 2주 전부터 꾸준히 번갈아 가면서 다음 물량을 내놓고 있습니다. 기관, 외국인이 내놓고 있는 물량을 개인이 받고 있는 게 아닌가 좀 걱정이 되는데요. 오늘 주가 흐름은 어땠는지 살펴볼까요? 사실 오늘도 기관 수급은 그다지 좋지 않았습니다. 코스닥 시장 기관 매도 상위에 오늘 역시 다음 이름이 올랐고요. 주가 지난 이틀간 9% 하락한 이후 오늘 사흘 만에 반등했지만 1%대 상승으로 마감은 했습니다. 하지만 장중 역시 하락권으로 돌아서는 등 불안정한 흐름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술적으로도 좀 부담스러운 위치에 있죠. 지난해 말부터 이어진 큰 틀에서의 우상향 흐름에서 지지선 역할을 하고 있는 61선 13만 3,900원 정도가 되는데요. 이 부근까지 지금 주가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내일 실적 발표 앞두고 있습니다. 사실 다음에 대한 평가 자체는 나쁘지 않죠. 모바일 시장의 성장이 급속도로 이루어지는 가운데 모바일 광고에서 사업 영역을 넓혀갈 것이고 그에 힘입어서 실적 성장 역시 기대해볼 만하다는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일단 실제 발표되는 3분기 실적 그리고 그 이후의 주가 흐름 과연 61선 지지할 수 있는지 여부 확인하셔야 할 것 같고요. 다음에 대한 평가 잠시 후에 전문가의 입을 통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 상담도 역시 진행을 해야겠죠. 두 번째로 저희가 전화를 통해 받은 종목은 KB금융입니다. KB금융 매수하신 분 질문을 좀 주셨어요. 지난 금요일장에 KB금융을 매수하셨더라고요. 매수가가 보시듯이 46,150원입니다. 비중은 30%이고요. 향후 매매 전략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 궁금하다 의견 주셨는데요. KB금융 지난 금요일 은행주 전반적으로 강하게 상승하는 가운데 역시 장중 7% 이상 급등했죠. 이분 매수하신 가격을 보니까 7% 급등했을 때 그러니까 거의 장중 고점이자 석 달 사이 고점 부근에서 잡으셨습니다. 계속 흐름이 좋았으면 몰라도 오늘 시장 전반이 하락하는 가운데 특히 이 KB금융 포함한 은행주 주가가 낙폭이 컸는데요. 유럽 재정위기로 직격탄을 맞았던 금융주들 그만큼 사태 해결 이후 안도랠리의 한가운데 있을 것이란 기대감도 크지만 여전히 유럽 사태 현재 진행형인 만큼 싼 가격만 보고 들어가는 건 아직 이르다는 시선도 적지 않습니다. KB금융 오늘 3% 이상 급락했고요. 역시 걱정 많으실 것 같아요. 과연 바닥 확인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건지 KB금융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종목의 다음 얘기가 들어왔습니다. 지난주 10월 마지막 주에서 코스닥에서 개인들이 어떤 종목을 가장 많이 매수했는지 아세요? 바로 다음입니다. 그런데 매수를 했지만 수익률은 좋지를 못하고 있죠? 고민이 되셨기에 저희에게 질문을 주셨을 겁니다. 더 중요한 건 지금 게임주, 엔터주, 약간 모바일 쪽, 그제 통틀어서 좀 관심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더 중요한 건 이 모바일 비즈니스에 대해서 어떤 코멘트를 해주냐인 것 같은데 내일 다음 실적 발표고요. 내일 모레 게임빌, 3일에 인터파크, 4일에 컴투스 등등 또 줄줄이 실적 발표도 나올 예정입니다. 의견을 주실까요? 이모세 팀장님?
네, 우선 차트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지금 다음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고점은 조금 올라가고 저점은 좀 내려가는 우상향 패턴의 그 박스권 형태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 부분에서 아래 정도에 지금 위치해 있고요. 이 박스권이 좀 살아있다고 하면은 저는 다 재차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내일 실적이 발표가 되는데 네. 실적 부분을 본다고 하면은 상대적으로 3분기가 그 온라인 광고 시장에서 좀 비수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영향을 좀 미쳐갖고 시장에서 기대되는 치도 그렇게 크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그런 실적이 좀 안 좋은 부분도 주가에는 반영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4분기 같은 경우는 온라인 광고 시장 성수기로 진입을 하기 때문에 4분기에는 또 지금 그 다음을 보게 되면은 마이피플이나 뭐 다음지들 통해서 모바일 플랫폼 사업을 통한 광고 비중이 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이 조금 반영이 된다고 하면은 4분기부터는 실적이 조금 상향이 되고 그게 또 주가에도 반영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2012년에 또한 그 두 번이 선거하고 올림픽처럼 대형 이벤트가 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광고적인 부분에서의 매출은 또 상승할 거라고 예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전에 그 질문을 주신 분 같은 경우는 이미 보유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네. 제가 볼 때 지금 단기 박스권 안에서 그 하락선이 아래로 더 떨어진다고 하면은 그때는 그때라도 파는 게 맞다고 생각을 좀 하고요. 하지만 이 박스권이 유지가 된다고 하면은 지금은 조금 보유할 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자, 코스닥을 얼마 전까지 이끌어온 그 게임 엔터, 그 인터넷 포털 전반적으로는 어떤가요? 전망이? 근데 코스닥 산업 자체가 큰 상승을 보여주고 하락할 때는 좀 큰 폭의 하락을 좀 보여줍니다. 근데 지금 시장이 완전히 뭐 이렇게 상승을 흐름을 보여주는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단기적으로 상승한 업종들에 대해서는 하락도 좀 유의할 시점이라 생각을 좀 하고요. 그리고 네. 지금 실적 부분이 계속 발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예상하고 있는 그런 실적들이 얼마나 기대치만큼 잘 나오냐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어서 KB금융 보겠습니다. 46,000원대에 매수를 하셨는데 오늘 종가가 43,000원이니까 역시 고민이 있으셨기에 저에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토러스 투자증권에서는 이미 눈높이를 낮추세요라고 의견을 줬습니다. 은행주가 사상 최대의 실적을 냈는데 투자자분들은 참 그 냉담한 이런 분위기를 연출되고 있네요. 네. 은행주에 대해서. 은행주에 대해서 뭐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저는 이 질문을 주신 분한테 우선 답을 드린다면 46,150원에 사셨다고 했는데 요 46,000원 근처까지 반등이 나오면은 매수가 근처에서 매도 전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행주들 뭐 상승 모멘텀이 없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은행들이 기본적으로 영위하고 있는 이런 비즈니스 모델은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똑같습니다. 상업은행 본연의 예대 마진과 수수료 이 두 가지가 큰 수입의 실적의 큰 축을 차지하고 있는데 상업은행 본연의 이러한 그 업무 영역 자체가 지금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이죠. 예대 마진이라는 것은 대출을 많이 해가야지 이제 발생을 하는 건데 지금 전반적으로 대출을 축소할 수밖에 네. 없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수수료도 거의 외압적인 강압적으로 지금 뭐 축소를 하고 있는 과정이기 네. 때문에 수익의 영역은 이제 축소되는 게 불가피하고요. 그리고 작년 대비해서 실적을 좋게 보인 그것도 작년에는 이 주택담보대출이라든지 이제 파이낸싱 네. 프로젝트 때문에 충당금을 굉장히 많이 나오는 상태였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수익이 많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충당금을 좀 쌓아놨기 때문에 안전에 대비했다는 거죠. 이러기 때문에 네. 수익이 좀 적게 났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금년에 좀 크게 보일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예. 또 한 가지는 지금 가장 제기가 되고 있는 부분들은 저평가 영역을 넘어선 시스템적 리스크라는 부분입니다. 지금 네. 유로존의 문제가 막 나오고 이러는데 이렇게 됐을 때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에 지금 부재가 좀 보여지고 있는 부분들이 뭐냐면 우리나라 은행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비즈니스 모델이 크게 혁신되지 않는 부분들이 자율적인 경영이 거의 불가능하죠.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입맛에 맞는 인사들로 경영진이 교체되는 상황 속에서 혁신적인 경영, 탄력적인 경영 이게 거의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위기 도래 시에는 시스템적 리스크 역시도 매우 큰 상황이고요. 그리고 모든 것을 이런 것을 떠나서 본다 해도 다른 업종 대비해서 좋은 점이 있으면 은행주를 사면 되는데 다른 업종 대비해서 비교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는 부분들이 지금 주식시장에서는 그거죠. 뭐 연기금은 은행 업종도 사고 철강 업종도 사고 IT주도 사고 뭐 골고루 다 사면 되는데 개인 투자자들은 자금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가장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업종으로 집중적으로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된다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네. 다른 업종 대비해서 비교 우위가 없는 상태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실적이 약간 구린 곳이 있었네요. KB금융 매도 의견을 좀 줬습니다. 저가 매수의 의견보다는 이게 좀 시스템적 좀 리스크 부분이기 때문에 저가 매수는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의견을 좀 줬네요. 자, MTN 팔로우 오늘의 다음과 KB금융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베스트 이슈 보겠습니다. 오늘의 가장 큰 베스트는 삼성전자죠. 증시가 1% 하락이었는데 그나마 삼성전자가 있었기에 이 정도였지 이것까지 하락이었으면은 오늘 굉장히 급락이었을 거예요. 네,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뭐 항상 강조를 드렸었죠. 뭐 거래소에서 삼성전자, 현대차, 거래소 대형주에 투자하실 분은 두 종목에 집중하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드렸던 것 같은데 최근 들어서의 그 삼성전자의 움직임을 보면은 이제 주가 계속 올라오니까 목표 주가 계속 높아지고 있죠. 오늘 보니까 제가 좀 표를 준비했는데 오늘 와서 보니까 또 135만 원 제시한 이러한 네. 증권사들이 두 개나 새롭게 나왔더라고요. 이 LI 증권하고 네네. 대신증권에서 135만 원을 좀 내놨는데 좀 오히려 지금 주가가 상승하는 가운데 좀 단기 고점의 신호, 목표 주가를 앞다퉈서 상향한다는 것은 전형적인 과열의 신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단기적으로는 고점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심리적 측면에 좀 들고요. 목표 주가에 지금 표 나오고 있는데 가장 낮게 제시한 곳이 이제 보수적으로 제시한 곳이 KB투자증권인데 95만 원. 95만 원은 이미 뭐 넘어섰죠. 그리고 오늘 이 표상으로 봤을 때는 오늘 오전에 제가 작성한 건데 메리츠 증권에서 125만 원을 제시했습니다만 LIG 투자증권하고 대신증권에서 135만 원으로 상향했기 때문에 지금 최고치는 135만 원이다. 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마의 100만 원대를 앞에 두고 뭐 황제의 귀환이다. 이런 표현들이 삼성전자는 나오고 있는데 뭐 누구나 알고 있지만 아무나 살 수 없는 주식이 돼버렸죠. 100만 원 근처까지 와서 시장이 삼성전자에 대한 좀 편식 중이다. 이런 표현을 쓰겠습니다. 이제 경기에 완전히 연동돼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종목이 있겠고요. 현대차나 삼성전자처럼 이렇게 위축된 상황 안에서도 한정된 마켓 안에서 마켓 쉐어를 더 넓혀갈 수 있는 경쟁력을 갖고 있는 기업이 있을 것이고, 근데 지금은 좀 가장 확실한 마켓 쉐어를 넓혀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종목들에 대한 시장 참여자들의 편식이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다른 업종 내에서도 삼성전자와 현대차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강한 흐름을 연출하고 있는 그러한 흐름인데 삼성전자만 상승하는 리그가 나왔던 것은 단기적으로 시장이 고점을 형성할 때 좀 많이 나왔었거든요. 막 투자자들이 이제 전반적으로 싼 게 없는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일부 투자 자금을 입고 할 때 좀 삼성전자만 편식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단기적인 고점을 형성하는 구간에서 좀 나타나는 시그널이 나타났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좋지 못하고 이러한 시그널은 삼성전자 자체를 위해서도 좋지 못합니다. 삼성전자가 지금까지 올라올 수 있었던 거는 삼성전자 자체의 펀더멘탈을 가지고 올라왔는데 이제부터 추가적인 상승은 시장이 뒷받침돼야 가능하다라는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한 2, 3주 전부터 삼성전자, 현대차를 줄곧 얘기를 해주셨는데 오늘은 이런 모습을 보고 좀 깜짝 놀랐습니다. 네, 오늘까지 이슈도 살펴봤고요. 지금부터는 이번 주의 전망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MTN 플래너 S부터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플래너 S 시간입니다. 오늘 월요일, 오늘장 보면서 전문가들은 내일의 시장을 어떻게 전망했을까요? SS 패널들의 내일장에 대한 시각, 전망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의 패널과 함께 합니다. 동양종금증권 가산디지털지점의 최민규 과장, 그리고 우리투자증권 남대문 WMC 금원섭 대리 이렇게 두 분의 의견 준비해봤는데요. 먼저 최민규 과장의 전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내일장 지수를 놓고 봤을 때는 지수 약보합권에 머물 것이다라는 의견 주고 있습니다. 코스피 예상 밴드 1890에서 1915포인트 사이의 흐름을 예상하고 있고요.
자, 그에 따라서 어떤 전략이 필요할 것인가 내일장의 플랜도 들어봤습니다. 국내 증시 일단은 단기적으로 조정 국면에 진입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의견 주고 있는데요. 하지만 미국 경제지표 개선에 대한 기대로 증시의 조정폭 자체는 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의견 제시를 했습니다. 단기 조정받는 장세에서 종목별 수익률 게임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업종보다는 개별 종목을 중심으로 한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의견 내놓고 있고요. 그래서 관심 가져야 할 종목 물어봤습니다. LG 패션에 대한 관심 얘기를 해주셨네요. 반면 비중을 축소해야 할 업종으로는 자동차 업종 꼽아주셨네요. 다음 금원섭대리의 내일장 전망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수로 놓고 볼까요? 코스피 지수 업을 예상해 주셨습니다. 오늘 장보다 위로 올라갈 가능성 크다. 상단 1930포인트 예상하고 있고요. 하단은 1910포인트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느냐. 하락에 대한 반발 매수세가 유입될 가능성이 크다. 단기 급등에 따른 조정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담아보는 전략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고요. 관심 종목 업종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관심을 가져볼 만한 업종으로는 금융업종에 대한 의견을 주셨네요. 은행주, 증권주를 중심으로 한 접근 얘기하고 있고요. 버려야 할 업종으로는 오늘 모처럼 좀 흐름이 괜찮았던 종목들도 눈에 띄었는데요. 엔터주, 게임주 이렇게 꼽아주셨습니다. 이렇게 SS 패널들의 내일장 전망 들어봤습니다. 오늘 출연하신 분들은 또 어떤 의견인지 궁금하네요. 잠시 후에 들어볼게요. 네, 게임과 엔터주에 대한 답변을 금원서 대리님께서는 버려야 할 보수적인 의견을 줬습니다. 함께 보셨죠? 자, 지금부터는 두 분의 의견 들어볼 텐데요. 자, 이번 주 시장 전망 어떻게 하십니까? 김동희 대표님? 저는 뭐 시장이 이제 한순배가 다 돌았다고 보여져요. 낙폭과대에 따른 반등은 전 업종이 한 번씩 돌았기 때문에 시장 에너지는 좀 상당히 분산되어 있는 그러한 흐름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장이 상승하기 위해서도 건강한 조정은 있어야 된다라는 관점이고요. 단지 그 건강한 조정이 이어지는 과정에서 수급적 변화를 여러분들이 잘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조정이 어느 정도 강도로 진행되는지 여부는 오늘 이제 계속해서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세가 진행이 되다가 오늘 드디어 개인이 매도에만 치중하던 개인 10월달 들어서 4조 원을 매도했는데 오늘 순 매수로 전환됐습니다. 개인이 순 매수로 전환될 때 누가 파느냐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일단 기관이 팔았죠. 8월달 폭락의 주역은 역시 외국인이었습니다. 외국인의 대규모 매도가 폭락을 불러왔기 때문에 일단 기관의 매도세가 나오긴 했지만 개인 매수세로 돌아서긴 했지만 그나마 외국인들이 여전히 2천억대 이상의 매수를 보여주고 있는 측면은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추가적인 하락 여부는 외국인들마저 순매도로 전환된다면 이제 쌍끌이 매도세가 나타나게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관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당분간은 건강한 조정이 필요한 상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박스권의 제한적인 흐름 속에서는 역시 강소 종목군, 경쟁력이 있는 대형주라도 경쟁력이 뚜렷하게 있는 종목군, 그리고 재료 보유 개별주, 강소 종목군 중심으로 대응하는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모세 팀장님. 지금 앞서서 내일 장 전말을 좀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 11월 증시 전망에 대해서 간단히 좀 코멘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11월 달에 지금 좀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 것들은 일단 유럽 재정과 은행 위기 극복을 위해서 유럽 국가들이 합의점을 찾아가고 있다는 점을 좀 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미국 소비가 계절적인 영향으로 소비 경기가 개선될 가능성이 높은 점도 좋은 호재거리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패드에서 MBS 매입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도 호재거리고, 그리고 중국 정부가 긴축 강도를 약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부분은 호재로 작용해서 11월 증시를 좀 이끌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 하지만 EFSF 확대에 대해서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지 않았고, 그리고 11월 말에 그리스 구제금융 지급을 위해 실사 과정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렇게 좀 언급은 잠깐씩 되고 있는데 프랑스와 미국 등의 신용 등급에 관련된 이슈가 재차 좀 부각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상승 탄력은 가능성은 있지만 좀 제한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수 밴드 자체는 한 1850에서 2000포인트에서 2030포인트 내외가 될 것으로 좀 예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업종적으로 좀 본다고 하면은 순이익 증가율이 조금 좀 계속적으로 상승하는 디스플레이 업종이나 기계 건설 그리고 항공 업종이 조금 유망해 보일 것 같습니다. 네. 아까 교보증권에서는 1780에서 1980이었는데 동양종금에서는 1850에서 2030 조금 더 레벨업 약간 좀 위에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네요. 지금까지 증권대학 김동희 대표와 동양종금증권 이모세 팀장께서 도움 말씀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